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에 올렸던 댓글 중에서 선별을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댓글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파트에 올리셨는데요. 신경과에서 교감, 부교감 검사를 하면 안 좋게 나온대요. 그럼 저도 자율신경 실조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내용으로 본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물어보시는 게 두통하고 눈썹 통증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은 전반적인 우리 몸의 시스템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신경의 언밸런스를 얘기하는데, 이게 있다고 무조건 두통이 오거나 눈썹에 통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따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붕어 운동 해도 되나요? 붕어 운동의 기본 자세는 누워서 하는 거고요. 누워서 하면서 좌우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시는 거고, 다 회복돼서 통증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드님이 20살인데 자가 면역 질환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알레르기 자반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흔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법도 없고 양방에서는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 처방밖에 없죠. 병명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한테 주는 약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라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병명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약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면역이 교란이 와서 그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이잖아요. 공격받은 곳이 이제 손상을 입고 파괴되는 시스템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격하는 면역을 막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 억제제라는 걸 쓰게 되죠. 그러면 공격하고 있는 면역은 막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 몸에서는 지금 수없이 많은 면역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 면역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은 면역 전체가 셧다운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의학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자가면역 환자들한테는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걸 권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 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저희들도 허락을 하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목표는 이런 약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단기간에는 약의 도움을 받지만 결론적으로는 약의 도움을 없어도 되는 몸을 만드는 쪽으로 같이 이제 협력해서 가는 거죠. 한의학에서 주는 이제 한약제라는 거 안에도 성분을 좀 들여다보면요, 스테로이드양 이펙트를 나타내는 약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양의학들은 그나마 이름을 딱 정해놓고 그 이름에 얼마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용량을 정해서 드리지만, 한의학에서 주는 어떤 보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약제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이 어떤 뿌리를 넣어서 얘를 데려서 나오는 그 액체를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정확한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같은 오염된 세상에서 약제도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도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는 양약도 안 먹는데 한의학이라고 굳이 저희들 권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피부과 스테로이드 처방약만 먹는 중인데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한의학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대요. 가급적이면 주변에 기능의학 병원이 있으면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이 생길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오염물질의 노출 때문에, 그게 중금속일 수도 있고 또는 팝스라고 하는 유기화학 오염물질일 수도 있고요. 환경 호르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희한하게 흡착력이 좋아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우리 몸에서의 어떤 교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면역 교란도 일으킬 수 있다. 저도 그 많은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이런 오염물질 때문에 자가면역이 생기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찾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면역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장입니다. 환경적인 것과의 노출이라고 보시면 너무 쉬운데, 피부를 통한 노출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 들어오는 공기를 통한 폐에서의 노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장을 타고서 내려가면서 위장, 소장, 대장을 통해서 그 장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출도 있겠죠. 장 내벽을 펼치게 되면은 거의 축구장 크기만큼의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 넓은 면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과의 우리 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필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대변의 60-70%가 세균 덩어리거든요. 그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장벽에서는 그 애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균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균이 또 뿜어내는 독소도 있는데 그 독성이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꽉 우리 장벽은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이 장벽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세균의 과정식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이것 때문에도 우리 몸의 면역이 과한 사용과 함께 교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성적인 감염이에요.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C형 감염이나 B형 감염이나 그 다음에는 헤르페스 감염이나 또는 헬리코박터도 장기간에 감염되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도 자가면역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는 환경에서 면 시스템의 고갈과 함께 면역 교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가 오면은 단순하게 약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환자는 무슨 시스템에서 문제가 돼서 자가면역이 왔을지를 찾은 다음에 그에 맞는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는 동맥경화증 치료 케이스에다 올리셨는데 줄기세포 치료가 뭔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자기 피를 빼서 프로세스에서 다시 만든다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줄기세포는 아닌데요. 자기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서 혈소판만을 뽑아내서 그 혈소판 응축된 그 용액을 이용해서 조직 손상이 있는 곳이라든지 리페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거기다 집어넣어서 재생을 시킨다는 개념이 줄기세포 치료의 기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목하고는 안 어울리는 데다가 다신 것 같아요. 질문을요. 제가 저 얘기는 아마도 탈모 치료할 때 얘기했을 건데 모낭세포가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PRP라고 부르는데 플레틀리트 리치 플라즈마라고 불러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액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 말이겠죠. 그나마 좀 편하게 하는 게 줄기세포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근육이든지 인대 손상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쪽으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탈모같이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느릴 때도 역시 모낭을 자극해서 모낭을 잘 자라게끔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리베린 파트에 올리셨는데 장복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여러가지 허브 제품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때 기본적인 검사를 하시면서 드시면 마음이 편하겠죠.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먹어도 멀쩡한데 어떤 분들은 2-3개월 먹다가 검사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스탠다드한 상담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영양 보조제든지 드실 때는 기본적인 팔로우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 효소에 대한 다른 약들에 간섭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약과의 복용법도 궁금합니다. 제약사에서 만든 약제들을 개발할 때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들을 가지고서 조합해서 만드는 경우도 제법 많다 보니까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약제랑 어떤 약제랑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영양보조제에 관련돼서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적어도 자기 반이 특허권이 있어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만들어 파는데 나는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이걸 연구를 하겠다? 연구비를 누가 대주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도 답을 드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댓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댓글로 힘을 얻고 갈 것 같습니다. 비느약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는 제 출판 기념 설명 영상 밑에다가 댓글 다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 시립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했대요. 제 책을요.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책이 도착했으니 1번으로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사비로 책을 사서 이런 시립도서관들에 다 보내고는 싶은데 마음만 있었지 정신도 없고 바빠가지고 실천도 못했는데 구독자분이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유튜브 한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책 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 때문에 웃으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